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중심 국가 아테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쥔 이 거대한 제국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자랑했고 거대한 대리석 신전들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아테네의 중심부인 아고라 광장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상인과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이 몰려들어 활기찬 논쟁을 벌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제도를 꽃피운 곳, 가장 자유로운 사상이 춤추던 이 아름다운 도시국가에서 역설적이게도 끔찍한 사상적 타살이 벌어집니다. 가장 자유로운 제국이 자신들의 입으로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 불렀던 자에게 동미나리를 갈아 만든 사약을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모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 비극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우리는 웅장한 신전이나 화려한 귀족의 저택이 아닌 돌가루가 날리고 땀냄새가 진동하는 아주 평범한 조각 작업장을 만나게 됩니다. 아테네의 변두리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면 새하얀 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든 채 고상하게 진리를 읊조리는 귀족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치로 겐장글에서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결코 고상한 상아탑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Bring green, B, bring, B. 그의 지독할 만큼 현실적인 철학은 거친 노동의 현장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차가운 돌을 깎는 석공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버지는 커다랗고 투박한 대리석 덩어리를 끌과 망치로 끊임없이 내리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곁에서 조용히 아버지의 고된 노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새로운 형상을 덧붙여서 조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아주 끈기 있고 세밀하게 깨부수고 덜어냈습니다. 쓸데없는 조각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순간 돌덩어리 안에 원래부터 조용히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형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생생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그 과정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화려하게 덧칠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본질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껍질들을 하나씩 부수어낼 때 비로소 그 참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새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산파였습니다. 한밤중에도 이웃의 다급한 부름이 있으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달려가 산모의 고통스러운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산파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진짜 힘은 오직 아이를 품은 산모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산모가 스스로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고 온전한 생명을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줄 뿐이었습니다. 훗날 아테네의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소크라테스의 그 독특한 대화법은 바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파의 거칠고도 따뜻한 손길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거리에는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 부르며 막대한 돈을 받고 화려한 말솜씨를 파는 지식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텅 빈 생각이나 거짓된 주장이라도 듣기 좋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토론에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정치적 성공을 갈망하는 아테네의 부유한 청년들은 앞다투어 그들에게 돈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낡고해진 겉옷 하나만을 걸치고 맨발로 광장을 누비며 사람들을 붙잡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정답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날카로운 끌과 망치처럼 권력자들의 머릿속을 덮고 있는 거짓된 지식과 오만의 껍질을 예리한 질문으로 사정없이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산파였던 어머니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텅 빈 무지를 뼈저리게 자각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의 내면에서 참된 진리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철학은 가장 낮은 흙바닥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노동의 정직함과 생명이 태어나는 고통의 무게를 알았기에 거짓으로 치장된 아테네 지배층의 위선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베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낡은 권위주의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그의 예리하고 자유로운 지성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그저 말로만 떠들기 좋아하는 피곤한 몽상가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크라테스라는 거대한 산의 아주 작은 표면만을 바라본 것에 불과합니다. 평화로운 광장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해부하기 훨씬 이전 이 위대한 사상가는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현실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육체와 굳은 신념을 스스로 시험했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철학자로 아테네의 거리를 걷기 전 그는 무거운 청동 방패와 긴 창을 들고 피 튀기는 전쟁터의 맨 앞줄에 섰던 몹시도 강인한 군인이었습니다. 오직 말과 정교한 논리로만 싸웠을 것 같은 이 평화로운 남자가 도대체 왜 핏물이 고인 얼음장 위를 맨발로 걸으며 적들을 향해 창을 겨누어야만 했을까요? 오만했던 제국 아테네가 훗날 그를 그토록 끔찍하게 두려워하게 된 진짜 이유는 그가 단지 말을 잘 엮어내는 학자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절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무서운 실천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철학자를 현실의 고통과 동떨어진 채 머릿속에 이상만을 뱉는 유약한 지식인으로 생각합니다. 아테네의 시민들 역시 낡은 옷을 입고 시장을 서성이는 소크라테스를 보며 그저 입으로만 세상을 논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32년 아테네를 위협하는 거대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사람들의 얄팍한 편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부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중한 청동 투구를 쓰고 거대한 방패와 창을 든 채 가장 위험하고 참혹한 최전선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참전했던 포티다이아 원정은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에 익숙했던 아테네 병사들에게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방 지역의 혹독한 겨울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강물이 꽁꽁 얼어붙고 눈보라가 휘몰아치자 건장한 청년들조차 짐승의 털 가죽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발을 헝겊으로 칭칭 감싼 채 추위에 떨며 막사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혹한의 한가운데서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 거리에서 입던 얇은 겉옷 하나만을 걸친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로 뾰족하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위를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추위로 인한 고통이나 찡그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꺼운 털옷을 입고도 추위에 덜덜 떨던 동료 병사들은 맨발로 얼음 위를 평지처럼 걷는 그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자신들을 조롱한다고 여겼고, 누군가는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도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정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억누르고 통제해낸
한 인간의 치열한 철학적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집중력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집바랑에로 어느 날 이른 아침 진영을 걷던 소크라테스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서쪽으로 붉게 저물 때까지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 여긴 병사들이 잠자리까지 들고 나와 그를 지켜보았지만 그는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고 이튿날 아침 해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꼬박 하루를 그 자리에 서서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진리를 향한 그의 깊은 몰입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진정으로 위대한 점은 그가 혼자만의 사색에 갇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고 아테네군의 진열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던 절체절명의 순간, 아테네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 알키비아데스가 적의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자 공포에 질린 아테네 병사들은 쓰러진 전우를 내버려 둔 채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흘리는 젊은 청년 앞을 거대한 방패로 굳건히 막아선 채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들의 창칼을 모두 튕겨냈습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산처럼 버티며 알키비아데스의 목숨과 무기를 온전히 지켜내어 마침내 그를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수년 후 델리온 전투에서 아테네군이 참혹한 패배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선이 붕괴되고 수많은 아테네 병사들이 무거운 방패마저 내동댕이 치며 비명을 지르고 달아나는 아비규환 속에서 소크라테스만이 유일하게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뛰어가지도 무기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아테네의 거리를 산책하듯 일정한 보폭으로 차분하게 물러나며 자신을 추격해오는 적병들을 향해 매섭고 결연한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기백에 압도당한 적들은 감히 그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도망치는 다른 병사들만을 쫓았습니다. 훗날 아테네의 위대한 장군 라케스는 당시를 회상하며 만약 모든 아테네 병사가 그날 소크라테스처럼만 싸웠더라면 아테네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가장 지독한 역설의 시작입니다. 조국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피를 흘렸고 무너지는 제국의 군대 속에서도 최후까지 긍지를 잃지 않았으며 가장 뛰어난 아테네의 청년을 목숨 걸고 살려냈던 참된 애국자. 훗날 아테네 법정은 바로 이 남자를 향해 국가를 파괴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킨 반역자라는 끔찍한 올가미를 씌우게 됩니다. 전쟁터에서의 무모할 정도의 용기는 병사들과 장군들에게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굳건하게 지켰던 진리에 대한 용기가 썩어가는 정치와 권력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누기 시작했을 때 그 용기는 서서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의 매서운 칼바람을 뒤로하고 아테네로 돌아온 소크라테스에게는 카이레폰이라는 아주 열정적이고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이레폰은 아테네에서 멀리 떨어진 델포이의 신전으로 험난한 순례를 떠났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델포이는 세상의 중심이자 진리의 신 아폴론이 신탁을 내리는 가장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카이레포는 신전의 깊은 곳에 자리한 여사제 앞에 나아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신전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흘러나온 신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기쁨에 들뜬 친구가 아테네로 달려와 이 엄청난 신탁을 전했을 때 정작 소크라테스 본인은 깊은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우쭐해하기는커녕 심각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내면에 크고 작은 어떠한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할 리 없는 신이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가장 지혜롭다고 선언한 것일까?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찾아내어 신의 말씀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밝혀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테네 최고 권력층과 지식인들의 밑바닥을 들춰내는 위험천만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국가를 이끄는 존경받는 정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 한복판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의와 덕이 무엇인지 아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화려한 언변을 쏟아냈지만 소크라테스의 예리하고 집요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이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킥항의 일원의 팡정들고 마정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던 정의가 진정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참담한 무지를 수많은 시민 앞에서 발가벗겨지듯 들키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그는 다음으로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인들 역시 자신들이 쓴 훌륭한 시구가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솜씨 좋은 장인들은 자신의 도구를 다루는 기술에는 분명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작은 기술에 자만한 나머지 정치나 도덕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까지 모두 통달했다고 거만하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며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델포이 신탁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잘난 체하는 권력자와 지식인들은 사실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오만의 껍질에 갇혀 무지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소크라테스 자신은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뼈아픈 사실 하나만큼은 완벽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것. 바로 그 지독한 겸손함이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유일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신이 아테네에 보낸 한 마리의 쇠파리라고 칭했습니다. 아테네는 혈통이 좋고 덩치가 크지만 너무 비대해져서 자칫 게으른 잠에 빠지기 쉬운 거대한 말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쇠파리는 그 훌륭한 말이 썩은 관습과 거짓된 지식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광장을 날아다니며 따끔한 질문에 침을 쏘아 영혼을 일깨우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각성의 과정은 아테네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독한 겸손은 역설적이게도 지배계급의 알량한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멍청함을 폭로당한 굴욕감에 치를 떨며 서서히 불쾌감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불쾌감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얄미운 쇠파리를 향한 짜증이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고 싶은 지독한 증오와 사리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라는 거대한 제국의 기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가 길러낸 철학의 산물들이 하나둘 역사라는 무대 위로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04년 길고 끔찍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결국 아테네의 참혹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한때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호령하며 끝없는 불을 축적하던 무적의 함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거나 불타올랐습니다. 난공불락을 자랑하며 시민들의 자부심을 지탱해주던 아테네의 거대한 성벽은 스파르타군의 조롱 섞인 피리 소리 속에서 무참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자부심 넘치던 빛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폐허로 변했고 거리에 남은 수많은 시민은 극심한 굶주림과 전염병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국가의 영광이 산산조각 나는 이 엄청난 집단적 트라우마 한가운데서 이성을 잃은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을 이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은 원흉을 집요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에 찬 시선은 곧 한 명의 매혹적이고도 끔찍한 인물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아테네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에 마치 신들이 직접 조각한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훔쳐내는 기가 막힌 언변에 전쟁터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용맹함까지 그는 아테네의 모든 시민이 사랑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테네의 거리를 누비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수제자였습니다. 맹렬한 핏빛 전투가 벌어지던 포티다이아 원정의 한복판에서 적의 창칼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목숨을 바쳐 구해주었던 바로 그 소년이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역시 한때는 스승의 꿰뚫어보는 듯한 맑은 눈빛 앞에서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며 육체의 쾌락 대신 진리를 탐구하겠노라 맹세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고라를 함께 걷는 모습은 아테네 지성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권력을 향한 타는 듯한 갈증과 거대한 야망은 스승의 그 어떤 훌륭한 철학적 이성으로도 끝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던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 원정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기획했지만 정적들의 모함과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 사형당할 처지가 되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조국 아테네의 등에 무자비한 칼을 꽂았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파멸시킬 가장 무서운 적국인 스파르타로 도망쳐 아테네군의 치명적인 군사적 약점들과 핵심 전략들을 모조리 스파르타의 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훗날 스파르타군이 아테네를 철저하게 짓밟고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략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아테네가 낳은 이 천재적인 청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훗날 스파르타에서도 권력 다툼과 추문으로 쫓겨나게 되자 이번에는 그리스 세계 전체의 오랜 숙적인 페르시아 제국으로 도망쳐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조국을 오직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낡은 장기말로 쓰다 버린 이 희대의 배신자 앞에서 또
아테네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핏발선 눈동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에게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그의 영혼을 빚어냈던 스승,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거리의 남은 자들은 분노를 억누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저 늙은 철학자가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무슨 무서운 독을 집어넣었기에 조국을 철저히 파괴하는 저런 끔찍한 괴물이 태어난단 말인가? 낡은 관습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의심하며 질문하라고 가르치던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이 결국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도덕마저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무기가 된 것은 아닌가. 제국이 화려하게 번영하며 힘이 넘치던 시절에는 기발하고 신선한 지적, 유희로 여겨졌던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국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처참한 패전의 현실 앞에서는 조국의 심장을 찌르는 불온한 사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철학자에 대한 순수한 존경은 서서히 깊은 혐오와 끔찍한 의심으로 부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국가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 책임을 질 완벽한 희생양을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뼈아픈 배신은 아테네가 마주할 거대한 비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알키비아데스가 외부에서 아테네의 심장을 향해 날아온 날카로운 비수였다면 곧이어 아테네의 중심부 내부에서 스스로 끔찍한 피해 불길을 일으켜 수많은 무고한 시민을 잔인하게 불태워버릴 더 무서운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이 두 번째 괴물 역시 과거 소크라테스의 곁에 머물며 그의 철학을 배우고 자라난 또 다른 엘리트 제자라는 사실을 시민들은 곧 살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남긴 배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테네에는 더 무섭고 잔혹한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스파르타의 서늘한 칼날에 굴복하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조국에 30명의 무자비한 권력자들이 들어서며 독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공포정치라 불리는 이른바 30인 참주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이른바 이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을 잔혹하게 처형하고 재산을 닥치는 대로 빼앗았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아테네의 거리는 밤낮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의 비명과 짙은 피비린내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을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가장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피의 숙청을 진두지휘한 우두머리 크리티아스 역시 과거 소크라테스의 문화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 철학을 논하던 가장 똑똑한 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등진 알키비아데스에 이어 동족의 목에 칼을 들이민 크리티아스까지 사람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아테네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 끔찍한 괴물들이 모두 소크라테스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크라테스 본인은 이 미쳐버린 세상 한가운데서 그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는 섬뜩할 정도의 고독하고 맹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쥔 피 묻은 권력에 기대어 안위를 누리기는커녕 목숨을 걸고 독재자들의 칼날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느 날 30명의 독재자들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5명의 시민을 원형회의장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살라미스 섬에 머물고 있는 레온이라는 결백한 시민을 당장 체포해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묻히는 범죄에 아테네의 존경받는 지식인들을 강제로 동참시켜
자신들의 만행에 대한 공범으로 만들려는 교활한 속셈이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당장 목이 달아날 위협 앞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네 사람이 살기 위해 두려움에 떨며 살라미스로 배를 몰고 떠날 때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독재자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걸음으로 자신의 집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불의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권력을 향한 명백하고도 서늘한 거부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목숨을 내놓고 지킨 것은 단순히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독재자들에게 맞서기 불과 몇 년 전, 아직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뜨겁게 살아 숨쉬던 시절에도 그는 똑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난 군중과 홀로 맞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기누사의 해전 직후, 거센 폭풍우 때문에 바다에 빠진 전우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성을 잃은 아테네 시민들은 전투를 지휘한 8명의 장군을 한꺼번에 사형시키라며 광기 어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법안을 처리하는 의장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맹수처럼 울부짖는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도 홀로 꼿꼿이 서서 이 합법적인 개별 재판이 아니면 절대 불법적인 집단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동료들조차 제발 고집을 꺾으라며 애원하고 군중들은 당장 그마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도 결코 법과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의 거대한 사건은 소크라테스가 지닌 철학의 무서운 본질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여줍니다. 그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려는 성남 민주주의 군중 앞에서는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을 유린하려는 소수의 독재자 앞에서는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엄격한 진리의 편에 섰지만 제공 그리 이른대로 제공간다. 그 숭고한 대가로 현실 정치에서는 어떠한 동맹도 맺지 못한 철저하게 고독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수의 민주파에게도 소수의 독재파에게도 그는 그저 눈엣 가시처럼 껄끄러운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민들의 처절한 피해 항쟁 끝에 크리티아스를 비롯한 30명의 독재자들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테네는 그토록 염원하던 민주주의를 힘겹게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기나긴 전쟁과 내전으로 국가의 영혼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분열의 공포와 트라우마 앞에서 갓 회복된 나약한 민주정부는 갈기갈기 찢어진 시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법과 관습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조국을 불태운 배신자들을 길러냈다는 무성한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자, 분열의 공포가 낳은 차가운 심판의 칼날이 70 노구의 늙은 쇠파리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명의 잔혹한 독재자들이 몰락하고 아테네에 다시 민주주의의 태양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도 같았습니다. 끝없는 피해 보복이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새로운 민주정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대대적인 사면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극소수의 독재 정권 핵심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용서를 강요했지만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빼앗긴
시민들의 가슴 속에 들끓는 피눈물과 복수심마저 법으로 지워낼 수는 없었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 정치적 원수들을 대신해 억눌린 시민들의 거대한 분노를 쏟아낼 완벽한 배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재건한 핵심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아니토스라는 인물이 그 분노의 방향을 아주 정교하게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토스는 과거 독재 정권에 의해 막대한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끔찍한 고초를 겪은 애국자였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개인적인 깊은 원한도 있었습니다. 이변, TMI, 고, 테이. 게다가 테이는 개인적인 깊은 테이. 가죽 가공업으로 큰 부를 이룬 그는 자신의 아들이 번듯한 가업을 잇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푹 빠져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리를 떠도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토스의 눈에 소크라테스는 조국을 팔아먹은 반역자들을 길러낸 끔찍한 사상적 배우이자 평범한 가정의 질서마저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버섯이었습니다. 궁극이 동공과시 피로 관지하는, 하지만 아니토스에게는 한 가지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재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면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재자 크리티아스의 스승이었다는 점이나 과거의 정치적 궤적을 엮어 그를 처벌하려 든다면 그것은 사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니토스는 정치적 노련함을 발휘하여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교활한 우회로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권력자인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위트, 체코, 혈기왕성한 무명시인 멜레토스와 불만에 찬 웅변가 리콘을 앞세워 공식적인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소크라테스의 목을 조르기 위해 만들어낸 죄목은 노골적인 정치적 혐의가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성스러운 벨벳으로 교묘하게 감싸인 종교와 도덕의 문제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잡신을 끌어들였으며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를 지었다. 이 고발장은 당대 최고의 정치적 걸작이자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국가의 신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분노를 사 국가에 전염병과 참혹한 패전을 몰고 올 수 있는 최악의 안보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은 법 때문에 직접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 같은 배신자들을 만들어냈다는 말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포장된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즉, 종교와 도덕은 그저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기 위한 훌륭한 연막탄일 뿐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진짜 본질은 전쟁의 깊은 상처를 덮고 흔들리는 제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와 법의 근본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가신 늙은 철학자의 입을 영원히 틀어막으려는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권력자들의 철저한 계산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중심에 자리한 재판정에는 무려 5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시민 배심원단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형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 앞에서는 아무리 콧대 높은 자라도 예외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테네 법정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살기 위해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눈물 짓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단상에 세워 배심원들의 값싼 동정심에 매달리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곤 했습니다. 재판을 기획한 아니토스와 고발자들은 확신했습니다. 70세의 늙은 철학자 역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결국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릴 것이고 수많은 대중 앞에서 스스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원히 아테네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지금 심판대 위에 세운 사람이 얼음장 위를 맨발로 걸으며 죽음의 창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바로 그 기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명의 배심원과 수많은 군중의 숨막히는 시선이 재판정 한가운데로 쏠렸습니다. 늙고 초라한 행색의 소크라테스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곁에는 동정심을 자극할 가족도 없었고 훌륭한 웅변가가 써준 변론서 따위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표정은 광장을 거닐 때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오직 진실과 날카로운 이성만을 무기 삼아 권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여, 고발자들의 거짓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투박하고 진실한 일상의 언어로만 저 자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제 말솜씨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만 오로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변론은 재판정을 순식간에 철학의 토론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고발자 멜레토스를 단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아고라에서 정치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특유의 문답법을 사용하여 예리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를 추궁하며 그렇다면 청년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거듭 물었습니다. 거짓으로 엮어낸 고발 논리는 예리한 질문의 그물망 속에서 맥없이 엉켜버렸고 멜레토스는 배심원 앞에서 스스로 모순된 대답을 더듬거리며 자신의 무지와 억지를 철저하게 폭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국가의 신을 부정한다는 혐의를 차분하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낡은 지식을 깨부수는 행위야말로 델포이 신전에서 내려온 신의 참된 뜻을 실천하는 가장 거룩한 신앙 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거대하지만 게을러지기 쉬운 말에 자신을 그 말을 일깨우기 위해 신이 보낸 쇠파리에 비유하며 통렬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테네가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을 쳐내버린다면 이 국가는 영원히 깊고 무지한 잠에 빠져들 것이라는 서늘한 예언이었습니다. 재판정을 진정으로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그의 타협 없는 강직한 태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약 자신에게 철학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위협보다 스스로의 양심에 더 복종해야 하며 숨이 붙어있는 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영혼을 일깨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인간에게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단호한 외침은 재판정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피고인의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씌워진 억울한 죄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려는 이 오만하고 병든 제국을 향해 치명적인 역공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을 최후의 교단으로 삼아 썩어가는 국가의 양심과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이 오히려 배심원과 권력자들을 훈계하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물시계의 물이 다 떨어지고 마침내 첫 번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발자들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배심원들이 압도적인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0명 중 유죄를 선택한 사람은 280명, 무죄는 220명이었습니다. 들이 공고구 권위를 짓밟는 태도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는 불과 60표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그의 진정성에 흔들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단 30명의 배심원만 표의 방향을 틀었다면 소크라테스는 즉시 풀려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결과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고발자 측은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서서 자신이 받을 형벌을 제안할 차례였습니다. 단 30표의 차이, 그것은 그가 몸을 낮춰 추방을 자처하거나 벌금을 내겠다고 읍소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그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제자들은 애타는 눈빛으로 스승이 타협안을 내놓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단상에 오른 철학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말은 그 자신에 관해 스스로 못을 박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경악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스스로 자신에게 합당한 형벌을 제안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발자들은 가장 무거운 사형을 요구했지만 오랜 관례에 따라 소크라테스가 벌금형이나 아테네 밖으로의 영구적인 추방을 제안한다면 배심원들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30표 차이라는 아슬아슬한 결과는 배심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망설임과 찝찝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척만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방청석의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스승의 입에서 추방이나 자비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단상에 선 철학자는 500명의 배심원들을 향해 아테네 역사상 가장 경악스럽고 오만한 선언을 던졌습니다. 나를 고발한 자들은 내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나는 평생토록 안락한 삶을 누리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권력을 쥐는 일도 모두 포기한 채 오직 아테네의 시민들이 스스로의 영혼을 훌륭하게 가꿀 수 있도록 거리를 누비며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해온 나에게 참으로 어울리는 대가는 가혹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크나큰 상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의 위대한 전쟁 영웅들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머무는 영빈관에서 평생토록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대접받는 것을 나의 형벌로 제안합니다. 그 순간 고요했던 재판정은 거대한 분노와 경악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아른트 비스르 비스르 반, 그리고 이 비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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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르, 그리고 영빈관에서의 무료 식사는 국가에 엄청난 공로를 세운 최고의 영웅들에게만 주어지는 아테네 최고의 명예이자 신성한 특권이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앞둔 죄수가 살려달라고 엎드려 애원하기는커녕 도리어 국가 최고의 훈장을 요구한 것입니다. 배심원들은 이 늙은 철학자가 신성한 아테네의 법과 군중의 권위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발밑으로 짓밟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직감한 제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플라톤과 크리톤을 비롯한 제자들은 다급하게 소크라테스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막대한 벌금을 내겠다고 제안하라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자들의 필사적인 매달림에 소크라테스는 마지못해 제자들이 보증하는 은화 30문화라는
제법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앞서 보여준 당당하고도 굽힘없는 태도는 배심원들의 알량한 자존심에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피고인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두 번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청동 원판을 투표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지독한 역설이었습니다. 고발자들이 요구한 사형을 찬성하는 표가 무려 360표나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280명보다 무려 80명이나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즉,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무죄라고 생각했던 시민들조차 권력의 압박 앞에서도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그의 꼿꼿한 자존심에 극도의 모욕감을 느껴 사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핏빛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당한 단순한 재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목숨을 구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타협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아테네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도록 강요한 셈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얄팍한 위선과 군중의 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가장 무거운 추로 삼아 아테네의 양심을 역사의 저울에 달았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제자들은 절망의 눈물을 쏟아냈지만 단상 위의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고요한 평온함만을 띠고 있었습니다. 판결은 영원히 못 박혔고 이제 사형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처럼 아테네의 신성한 종교 축제 기간이 겹치면서 동미나리를 마셔야 하는 사형 집행은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노철학자는 차갑고 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다가오던 어느 캄캄한 밤, 엄청난 뇌물과 정교하게 짜인 탈옥 계획을 품에 숨긴 한 부유한 친구가 깊은 절망을 안고 감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아테네의 감옥.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 위에서 70 노인은 너무나도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이른 새벽, 감옥의 철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크라테스의 가장 막역한 친구인 크리톤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크리톤은 아테네에서 아주 부유한 시민이었고 벗을 살리기 위해 모든 재산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든 친구를 깨우며 애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니 내일이면 오늘 밤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 멀리 떨어진 테살리아 지방으로 몸을 피하라는 간절한 설득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간수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쥐어준 채 타국으로 도망치는 일은 아주 흔했습니다. 크리톤은 이미 간수들을 완벽하게 매수해 두었고 도피시킬 모든 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이대로 죽는다면 남겨진 어린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며 친구인 자신들은 돈이 아까워 위대한 스승을 구하지 않았다는 끔찍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당한 생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PT의 이 1, 2의 2T의 이 T의 이 2를 하지만 그 뜨거운 눈물 앞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이성은 서늘할 정도로 맑고 단단했습니다. 잃은 공을 트, 그 문을 이트, 잃은 단. 그는 크리톤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수의 군중이 우리를 어떻게 비난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만을 이성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국가가 자신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자신이 감옥을 부수고 도망친다면 그것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불의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똑같이 옳지 못한 행동으로 갚아주는 것은 결코 철학자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을 설득하기 위해 아테네의 법률을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 불러내어 대화하는 가상의 상황을 펼쳐 보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탈옥하려 한다면 아테네의 법률들이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꾸짖을 것이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네는 지금 우리를 파괴하려 하는가? 우리가 자네의 부모를 맺어주어 자네를 태어나게 했고 훌륭한 교육을 받도록 길러주지 않았던가? 자네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테네의 법이 제공하는 혜택을 온전히 누려왔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자유가 있었음에도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의 규칙을 따르겠다는 엄숙한 약속이었네. 그런데 이제 와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짓밟고 도망친다면 자네의 평생에 걸친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 되지 않겠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철학적 반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란 전쟁터에서 적의 창칼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육체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탈옥한다면 그는 평생 지켜온 신념을 꺾은 비참한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숭고한 용기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결함 있는 인간들의 재판마저도 국가의 법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며 올바르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도덕적 논리 앞에서 크리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침내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에게 허락된 삶의 마지막 태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감옥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동미나리가 담긴 잔을 든 간수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오열하는 간수를 바라보며 늙은 사형수는 오히려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동미나리가 든 차가운 잔을 건네받은 소크라테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맑은 두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조국을 향한 원망의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승으로 향하는 자신의 영혼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신들에게 고요히 기도한 뒤 독약을 단숨에 남김없이 마셔버렸습니다. 스승이 사약을 삼키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조차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곁에 있던 겉옷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오히려 그들을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용히들 하게. 내가 아내와 여인들을 굳이 먼저 돌려보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우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네. 훌륭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고요하고 평온한 침묵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던가. 스승의 마지막 고통에 제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억지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 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독이 서서히 몸에 퍼지기 시작하자 소크라테스는 간수의 안내에 따라 감옥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이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침상에 반듯하게 누웠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싸늘한 마비의 기운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마침내 그의 심장을 향해 멈춤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턱 밑까지 다가온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소크라테스는 덮고 있던 천을 잠시 걷어내고 곁에서 숨죽여 우는 오랜 친구 크리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기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남겼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내 대신 꼭 그 빚을 갚아주겠나? 아스클레피오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질병을 고쳐준다고 믿었던 치유의 신이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그 감사함의 표시로 수탉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당시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육체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란 곧 낡고 병든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위대한 치유를 통해 마침내 영혼이 무거운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니 그 기쁨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잊지 말고 지내달라는 참으로 철학자다운 숭고한 농담이자 진심이었습니다. 크리톤이 애써 눈물을 삼키며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크라테스의 몸이 가볍게 한번 떨렸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던 맑고 지혜로운 두 눈은 아주 평온하게 감겼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훌륭한 시민이자 위대한 사상가는 그렇게 70년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테네의 권력자들과 군중은 소크라테스에게 독약을 마시게 함으로써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성가신 목소리를 영원히 잠재웠다고 믿었습니다.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고 취약해진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착각을 저질렀습니다. 아테네는 진리를 묻는 노인 한 명을 합법적으로 살해했지만 그 끔찍한 죽음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던 한 청년의 영혼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로 수제자 플라톤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를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짓밟는 조국의 민낯을 보며 플라톤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일말의 기대를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분노한 제자는 스승의 사유를 이어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철인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 사상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이후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되어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찌르는 가장 거대한 사상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건넨 독약은 철학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리 국가의 위기를 덮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 진실을 희생시킨 제국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아테네의 비극적인 역사는 뼈저리게 증명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숨결은 멈추었지만 그가 들이마신 동미나리의 잔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의 우리 앞에도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분열의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에 또다시 한 마리의 쇠파리가 나타나 우리가 맹신하는 상식과 집단적 믿음의 위선을 집요하게 발가벗긴다면 과연 우리는 그의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테네의 시민들이 그러했듯 다수의 분노와 사회 안정을 핑계 삼아 그에게 또 다른 현대판 독약의 잔을 기꺼이 쥐어주게 될까요?